JNS Axis of Trut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민주당 정치인들은 미국이 9.12 테러를 당해도 된다고 한 사람과 선거운동을 하려 할까요? 영국이 급좌 활동가 하산 파이커의 입국을 금지한 후 민주당의 절반이 그를 순교자로 만든 것을 보고 저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 인물들 중에서 왜 이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이 쿠바 방문으로 인한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를 두둔하려고 서두르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산 파이커의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를 당할 만했어, 친구. 내 말이야. 내가 알기로 그곳 집주인들이 임대를 아예 안 하기로 한 거야. 그래, 죽여버려. 그 자식들 길거리에서 죽여버려. 거리마다 그 자식들의 빨간 자본주의 피로 흠뻑 적시게 해, 친구. 엥겔스가 사회적 살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썼어. 그리고 브라이언 톰슨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로서 엄청난 사회적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어. 체계화된 형태의 폭력. 민간 의료 시스템이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만들어낸 만연한 고통 때문이었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죽음이 일어났는지 즉시 이해하는 모습을 봤어. 그런데도 점점 더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하산 파이커와 거리를 두지 않고 있어 오히려 그의 지지를 구하고 있지. 그리고 파이커는 몇 년 전에 한번 나쁜 발언을 한 평범한 논평가가 아니야. 우리는 정치적 폭력이 정당하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공산주의와 지하기스트 이데올로기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서구에서 명품 디자이너 옷과 값비싼 자본주의 기기를 사용하면서 정반대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잖아. 우리는 하마스를 여러 번 옹호하고 변명해온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하마스는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조직으로 10월 7일에 수십 명의 미국인을 납치하고 살해했어. 나는 폭력적 저항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수백 명의 10대들을 살해하는 건 어떤 맥락도 없어. 그런 게 있을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폭력적 저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하마스든 어떤 무장단체든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이 야만적인 괴물은 아니야. 물론 그들이 저지른 일들은 끔찍한 만행이지만, 그렇지? 하지만 그게 뭐랄까, 낡은 반유대주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대규모 강간이나 난동을 벌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침입하는 그래. 그들이 시민을 살해했음을 하고 반유대주의가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정통파 유대인을 근친교배로 태어났다고 부른 사람인가요? 하지만 그게 민주당을 막지 못해요. 최근 미시간에서 있었던 일을 보세요. 미시간의 한 시나고그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미시간 민주당 상원 후보 압둘 엘사이드가 선거 유세에서 하산 파이커와 함께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파이커의 충격적인 과거 발언을 비난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엘사이드는 반이스라엘 팟캐스트에서 파이커의 반복적인 친테러 발언을 변명하며 그것들이 단지 맥락에서 떼어낸 것뿐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엘사이드가 유대인에 대해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퍼뜨리며 그들이 미국 정부를 좌우할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암시했다는 사실이 아무에게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시간에서 공격이 일어난 후 그는 그 공격을 비난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도 비난했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미시간의 한 시나고그에서 무작위로 유대계 미국인 아이들을 공격한 사건과 아무런 실제 연관도 없는 수천 마일 떨어진 분쟁을 비난한다니 정말 말이 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 상원의원에 출마한다면 왜 이런 사람이 유권자들에게 당신을 소개해주길 원하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까지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만약 이게 당신들의 정당 가치라면 당신들은 더 이상 민주당이 대표하던 가치를 대변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하디스트 피해의식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둔 반미적 제3세계주의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패턴이 지금 여러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텍사스의 마린 갈린도 등을 보세요. 다행히도 마린은 이미 선거에서 패배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이민자 구금 시설을 감옥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죠. 미국 시오니스트들을 위해서요.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미국 시오니스트들이요. 제가 억만장자 시오니스트들이 감옥에 가길 원한다고 말할 때 그건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가길 바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많은 살해 위협과 메가 쪽의 모욕을 받고 있는 걸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말이 되네요. 메가와 유대인 시오니스트가 사실상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똑같이 말해요. 그 이유는 메가가 이제 형성되고 있는 기독교 시오니즘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미국에서 종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마가를 통해서예요. 그리고 시오니즘의 목표도 이런 대긴 우월주의 종교 국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당신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 상관없어요. 만약 당신이 시오니스트라면, 즉 자신이든 다른 누구든 그냥 땅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서요. 그리고 그걸 위해 모든 샘쪽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저는 당신이 인류에게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고 봐요. 이건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논쟁조차 아니에요. 유대인의 시민적 권리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을 처벌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민주당 후보들이 극단적으로 반유대적인 발언을 하거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모두가 반유대적이라고 받아들였을 만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후보 자리에서 쫓겨나기는커녕 최근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에게 장악당한 민주당은 그런 행동을 변명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뉴저지 민주당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아담 하마이 등을 보세요. 그는 단순한 극자 인사가 아니라 실제로 테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맹인 셰이크 오마르 압델 라흐만에 가까운 동맹이었어요. 오마르 압델 라흐만은 1993년 세계 무역센터 폭탄 테러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는 오마르 압델 라흐만과 여행하며 통역을 했고 테러 음모 재판에선 변호인 지민으로 나섰어요. 1994년 보스니아에서 알카에다 계열 단체에 자원했습니다. 2024년 하마위는 가자지구 병원에서 자원봉사했으며 그 병원 아래에는 하마스 지도자 모하메드 시나르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마위는 그 병원에 아무런 수상한 점이 없었고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지지하고 방어용 아이언돔에 대한 자금 지원에도 반대했어요. 하마위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이지만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발언과 위험하고 극단적인 연관 및 수사를 가진 수많은 민주당 후보들 중 한 명일 뿐이에요. 또 다른 카와스도 있는데 그는 뉴욕주 상원 후보로 9.11 테러가 미국의 식민주의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미국 상원 후보 그레이엄 플래트너는 나치 문신이 있는데도 민주당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하원 후보 다리아 리자 아빌라 셰발리에도 있는데 또 다른 DSA 후보로 2023년 10월 8일 뉴욕시에서 열린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했어요. 슬픈 현실은 예전에는 주로 소수 활동가들 사이에서만 존재했던 입장들이 이제는 전국의 의회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원들조차도 이제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말로리 맥모로 미시간주의 민주당 상원 후보는 민주당이 반유대주의 문제를 가지고 있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한 네였죠. 사실 그녀의 가족도 그 피해자가 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녀의 남편은 유대인으로 5살 딸과 밖을 걷다 반유대주의 욕설을 듣는 일을 겪었어요. 이는 민주당원이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민주당에 반유대주의 문제가 있나요? 맥모로 씨는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유대인인 제 남편에게 반유대주의적 욕설을 했어요. 그때 남편은 5살 딸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왜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런 일을 허용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은 하산 파이커처럼 노골적으로 정치적 폭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마치 Z세대와 당의 미래를 대변하는 정당한 목소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질문이 당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점을 알려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할 만했다는 말을 한 사람과 함께 나타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였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미국 상원 후보 한 명은 이를 기회로 봅니다. 예전엔 미국 시오니스트들을 수감할 감옥을 언급하면 선거운동이 끝났지만 지금은 또 다른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입장은 일부 활동가 집단에만 해당됐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들이 민주당의 미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진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미국을 사랑하고 반유대주의가 우파든 좌파든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으며 인권을 지지하면서도 하마스를 변명하지 않는 민주당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극단주의자들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민주당원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런 생각은 좌파든 우파든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야 하니까요. 건강한 민주주의는 이견이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심으로 논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두가 나라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이지 한쪽이 제3세계 지하드주의를 위해 나라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산 파이커는 미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안해온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해결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정치적 프로젝트는 미국이 문제이고 미국의 제도들이 문제이며 유대인이 문제이고 이 나라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공산주의 혁명을 겪어야 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기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안한 건 하산이 실제로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지적 엄격함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 무지한 트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정치인들이 이제 그의 지지를 구하고 그의 청중을 쫓으며 그를 일종의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의 금지가 사실상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고 하산이 그걸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유대인을 비난함으로써요. 이게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주요 정당이 점점 정치적으로 치명적이라고 여겨졌을 사람들을 더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 이야기 아닌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는 모두 G세대의 지지를 얻으려는 절박한 시도 때문이었어요. G세대는 중국, 카타르, 이란 이슬람공화국 등 여러 나라의 전복 시도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영향을 받았죠. 정당이 그 문제를 솔직히 보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에요. 나라를 더 좁게 만들겠다는 공통된 목표 아래 서로 예의 있게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미국의 가치이자 전통이에요. 민주당이 그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은 나라 전체에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예요. 하지만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는 국내 정치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정치인들이 하산 바이커를 옹호하느라 바빴던 동안 연방수사관들은 똑같이 위험한 어떤 것을 밝혀내고 있었어요. 바로 미국을 통해 운영되는 이슬람공화국의 조달 네트워크였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워싱턴이 수십 년 동안 놓지 않으려 했던 또 다른 현상을 더 많이 드러내요. 그들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주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뉴포트 코스트에 거주하는 미국과 이란 이중 국적자 잠시드 고미의 체포를 발표했어요. 그는 이란에 기반을 둔 기술회사의 CEO이고 연방검찰은 그가 수년 동안 이란의 고객들, 특히 정권의 핵 및 군사기관과 연관된 이들에게 미국산 네트워킹 보안 암호화 장비를 획득해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민감한 기술이 미국을 통해 조달되어 이슬람공화국의 손에 넘어갔다는 혐의예요. 그것도 미국의 코앞에서요. 이는 최근 정권을 위해 일한 사실이 드러난 다른 이란계 미국인들에 대한 유사한 체포에 뒤이은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은 수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고 미국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똑같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례는 최근 정권을 위해 일한 사실이 드러난 다른 이란계 미국인들에 대한 유사한 체포에 뒤이은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은 수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고 미국의 이란 정책에서 좌파든 우파든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워싱턴은 피해 발생 후에야 정권 네트워크 일부를 파악하고 체포, 기소, 보도자료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매번 더 큰 현실을 다루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 현실이란 이 정권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며 좋은 행동을 하도록 온건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중동 정책이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최고 지도자 아들 말씀인가요? 네, 그도 그 일부예요. 그는 공개석상에 나온 적 없어요. 신부는 어떤가요? 직접 대화해 본 적 있나요? 저는 그들이 그를 매우 존경한다고 믿어요. 실제로 그렇게 봤고요. 그들은 그의 동의를 얻고 싶어 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님. 미국은 수십 년간 같은 접근법을 여러 형태로 반복해왔어요. 정권에 압박을 가하고, 정권과 협상하고, 정권에 제재를 가하고, 정권에 복귀할 길을 제시하고, 정권 내 온건파를 찾으려 하다가 정권이 살아남기 위해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재무장하고, 국민을 탄압하며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하는 것에 놀라는 척하죠.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마찬가지였어요. 법무부 사건은 이 문제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것은 단 한 번의 구매나 작은 기술적 위반이 아니었어요. 고민은 수년 동안 미장회사를 이용하고 서류를 조작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악용하며 수출 통제 대상 장비를 이란으로 옮겼어요.
워싱턴은 이런 네트워크가 얼마나 더 운영되는지, 또 몇 년간 이 문제를 경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왜 미국은 항상 그 정권이 이미 이득을 본 후에야 깨어나는 것처럼 보일까요? BBC의 이번 사건 보도는 또 다른 측면을 더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체포 사건을 제재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기술을 획득하려는 그 정권의 더 넓은 맥락 속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권은 자신들이 멈춰야 할 이유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여기는 거죠. 이란인, 이스라엘인, 상황을 잘 아는 이들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은 놀랍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건 워싱턴이 여전히 그 정권에 맞는 전략이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일요일 발표된 이란 동결자산 논의에서도 같은 점이 드러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동결된 자금을 사용해서 페르시아만의 아랍 국가들이 그 정권의 공격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도록 돕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피해 보상은 필요하지만 왜 그 돈이 정권이 아니라 이란 국민의 몫인 돈에서 나와야 하나요? 미국은 대화를 내세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동맹국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이런 무대응은 결국 약함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중동 동맹국들을 막는다고 강인함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이란 붕괴 후 재건 자금에서 보상받으려 합니다. 솔직히 그 논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왜 그게 유일한 논의일까요? 왜 이란 자산을 이란 국민 지원에 사용하는 논의는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전환을 위해 필요한 통신 도구, 파업 기금, 노동 조직, 정권 범죄 기록, 반대 세력 인프라 자금 지원에 대한 전략은 없을까요? 이 부분에서 트럼프는 너무 근시안적이었습니다. 네, 그는 많은 전인자들보다 정권에 더 강경히 대응했고 그들이 위험하며 JCPOA가 엉망임을 이해한 점은 인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는 행정부가 정권 내부에서 둘세 로드리게스와 같은 인물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체제를 실제로 붕괴시키지 않으면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누군가를 말이죠. 하지만 이란은 베네수엘라가 아니고 이슬람 공화국은 국내에서는 억압에, 해외에서는 혁명적 팽창에 기반을 둔 이념적 체제입니다. 이란인들은 오랫동안 이 체제는 개혁 불가능하다고 말해왔고 더 나은 이슬람 공화국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공화국 종식을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자 팔라비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취해온 모든 입장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이란 반대파 정치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라면 그가 이란 안팎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지지를 받는 반대파 인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를 무시하거나 어떤 정권 내부 인사를 정당성을 갖춘 전환기 인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장하는 것은 진지한 전략이 아닙니다. 워싱턴이 47년간 이 정권 아래 살아온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행정부들과 다르게 중동을 이해합니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주권국입니다. 하지만 이란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그 정권의 본질, 핵 야망, 미국을 위협하는 대리 네트워크, 미국인을 죽이는 테러 인프라, 그리고 재건을 위한 수단으로 모든 외교적 기회를 이용하려는 의지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보다 그 정권을 더 잘 다룰 수 있다고 믿는 듯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기입니다. 일요일 전직 모사드 관계자가 이스라엘이 정권 약화와 붕괴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세웠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부 계획은 이미 진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됐습니다. 열이틀간의 전쟁 동안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라고 요구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최근 집중 공격과 휴전 위반에 대응해 이스라엘의 이슬람공화국 공격 자제를 요구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이슬람공화국에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고 그들이 전혀 관여할 자격도 없는 다른 주권 국가들의 일에 대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 이미지를 선호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이 지역, 이란인, 이스라엘인, 아랍인의 희생으로 정권 수명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정권 연장만을 위한 것이며 이란인부터 이스라엘인, 아랍권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사람들의 희생을 초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비전의 문제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목표가 정권 관리라면 항상 거래, 테러, 일시중지, 양보를 찾게 됩니다. 만약 목표가 정권을 제거하고 미국 위협을 막는 것이라면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은 정권이 아닌 사람들을 중심에 둬야 하며 워싱턴은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사후에 정권 기구의 일부를 찾아내거나 무기 조달을 추적하고 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개인을 체포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은 이란 내 목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더 큰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최종 목표가 뭔가요?
최종 목표가 더 약한 이슬람 정권이라면 이 문제는 몇 년마다 반복되고 그때마다 더 많은 피가 흐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리게 한 세력을 없애고 더 안전한 미국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스라엘에 맡기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법무부 사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명의 배신자 이야기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정권이 계속해서 적응하고 성장하며 서구 사회의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문제는 워싱턴이 이 정권을 관리하는 것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협상, 다음 제재, 다음 휴전이 어떻게든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또다시 10년을 믿는 척하며 보낼 것인지입니다. 이번 주를 마치며 좋은 점, 나쁜 점, 추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쁜 점부터 말하겠습니다. 이번 주 UN 관계자가 이스라엘 보안군에 대한 허위 성폭력 혐의에 대한 수개월간의 보도와 분노 끝에 충격적인 시인을 했습니다. 프라밀라 패튼, 이스라엘을 하마스와 함께 UN 성폭력 블랙리스트에 올린 보고서를 담당한 UN 관계자는 자신이 직접 증거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기회가 주어져도 구금시설을 방문할 의향조차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증거를 검증하는 것은 저희 사무실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 언급된 증거에 접근하셨나요? 저는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는 아주 견고한 검증과 문서화 방법론으로 확인된 거예요. 저는 정보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정보를 취합해서 그리고 그걸 사무총장님께 보고해요. 네, 그냥 직접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아니요, 그건 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임 대표부와 협력하는 동안 저는 구금시설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들이 제안해도요. 왜 이런 주장들이 그 주장을 제기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직접 증거를 검토하기도 전에 전 세계에 공개된 건가요? 예를 들어 만약 유엔이라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혐의들로 어떤 나라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려고 한다면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고 정부에 영향을 주며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증오를 조장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엔에 대한 남아있던 신뢰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유엔은 항상 이스라엘 국가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거든요. 이 보고서를 실제로 책임진 사람이 직접 증거를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인정하고 게다가 문제의 시설을 방문하는 것조차 거부했다면 도대체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유엔이 부조리극의 무대라는 평판이 입증된 셈이에요. 이번 주에 제 눈길을 끈 캐나다의 추악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최근 캐나다에 이런 소식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몬트리올 유대인 종합병원의 신장외과 과장이 20년 넘게 몸담았던 퀘벡을 떠난다고 발표했어요. 이유는 캐나다에서 점점 심해지는 유대인 혐오 때문이에요. 그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의료 시스템 내 반유대주의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정치, 소셜미디어, 캠퍼스 논쟁이 아니라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캐나다 의료계에 종사한 고위 심장외과 의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심각해져 그가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캐나다는 정말 충격적으로 나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최근 이틀간 캐나다 시나고그에서 2번의 다른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캐나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그렇듯이 이번 주 좋은 소식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란인들이 제한적으로나마 인터넷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후에 정말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많은 것을 시사하죠. 그들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정권을 공격한 것에 대해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폭격이 멈춘 것에 화가 나 있죠. 정권 선전가들은 이란 공격이 이란 국민을 정권 편으로 결집시킬 것이라고 서방에 말했지만 국민들은 세계에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된 걸까요? 보세요. 슬픈 현실은 이란인들이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은 이른바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공격이 이란 국민을 단결시킬 거라며 몇 달 동안 한탄했던 거 기억나세요?
사실 정권 지지 시위에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만 국민들이 국기 아래로 모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씁쓸하면서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번 주 좋은 소식인 이유는 이란 국민들이 여전히 정권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들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보여주는 강인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란의 모든 국민들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버텨주시고 저희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번 주 Access of Truth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처럼 저에게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X에서는 에밀리 K 슈레이더, 인스타그램에서는 테라비브의 에밀리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JNS에서 다시 만나요.